이 환자분이 이 상태로 오셨어요. 수술한 지 뭐 몇 달 된 상태. 여기 구렛나루 절개한 부위에 이렇게 흉살 때문에 이렇게 뭐 붙여놓고 오신 상태예요. 한 3개월 됐나? 4개월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수술한 지.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왜 오셨냐면 볼이 처졌다고, 리프팅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재건해야 되냐고 이러고 오셨어요. 한 2주 전인가 오셨는데, 제가 난 이 상태가 볼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쳐졌다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글쎄 어디가 쳐져?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분명히 쳐졌고 재건을 하든 리프팅을 하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CT만 보고서 아니 뭐 귀밑각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이렇게 볼살이 늘어진 것도 별로 안 보이고 뭐 여기도 뭐 조금 부어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 팔자주름이 요 정도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 자기는 볼도 패였고 뭐 여기도 했고 뭐 이렇고 입도 안 벌어지고 자기는 과교정이고 과절제고 볼 쳐졌고 그러니까 재건을 해야 되냐 리프팅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러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겠고 내가 뭐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수술 전 CT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 전 CT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예요. 그냥 딱 봐도 이게 낫지 않나요? 잘 됐어요. 괜찮고. 근데 왜 이때도 팔자주름 있었잖아요. 조금. 여기나 여기나 별반 차이 없죠. 팔자주름 부위. 그 다음에 뭐 볼페임 여기 있는 거 얘나 뭐 조금 얘가 심해 보이기는 하지만 뭐 이때도 있던 거니까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는 아닌 것 같고 사각턱 이렇게 컸었는데 이렇게 된 거 보면 잘 됐는데 왜? 그래서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가 쳐졌다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어디가 쳐졌다고 느끼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지금도 HG님이 쳐진 것 같아요. 근데 처지긴 하셨네요. 확실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팔자 윗부분 뭐 팔자 윗부분이라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자,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몇 번이 쳐진 것 같아요? 1, 2, 3, 4번은 똑같아요. 1, 2, 3, 4번은 똑같고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이라이트를 보세요. 하이라이트. 이거는 그냥 45도로 정확하게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보고서 이 하이라이트 반짝이는 부분 있죠. 그걸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는 이쪽에서는 여기쯤이었는데 지금 여기랑 하이라이트가 겹쳤죠.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밑으로 약간 늘어진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 여기가 처졌다예요. 오늘은 요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지금 이제 제가 마음껏 돌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2019년 12월 이게 2020년 3월이니까 대략 한 3개월 된 상황이에요. 수술한 지. 두 개를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면은 여기 있는 광대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거는 정렬이라는 거를 해서 두 개를 다 똑같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정렬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광대 엄청 컸죠? 이만큼 컸어요. 그럼 요만큼 크던 광대가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럼 여기 남는 살들이 어디로 쏟아지냐? 그럼 밑으로 살짝은 늘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 있는 살짝 남아있고 여기는 다 줄어들었어요. 자, 여기서 45도로 살짝 돌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불룩해진 느낌 있죠? 그럼 여기가 뼈에서 어디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죠. 여기는 어디가 있는 데냐? 보시면 여기가 입안 절개하는 부위예요. 이렇게 절개하는 부위고 여기서 이렇게 박리를 하죠. 대부분 이 정도까지는 박리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여기서 디태치되고 여기서 디태치되니까 이 부위에서 고무줄이 이렇게 있다가 작아진 것처럼 동그랗게 뭉친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 뭉친 부위가 딱 여기예요. 그래서 이건 처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절개한 흉터 위쪽으로 살이 뭉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꺼져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꺼져 보이죠? 여기서 조금 음영을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광대가 약간 안쪽으로 줄어들고 여기가 약간 상방 고정됐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꺼져 보이는데 수술 전에 꺼져 보이는 라인이 보면은 약간 요런 부분이 꺼져 보이죠. 이렇게. 근데 뼈가 안쪽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처져 보이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처진 양상이 조금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처졌고요.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처짐 라인이 살짝 이런 식으로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살이 일로 늘어져서 여기를 메꿨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쉽게 말하면 여기가 살짝 처진 게 메꿔지면서 앞에는 조금 덜 처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남는다 그 뜻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지금 이거 갖고서 볼패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사각턱이 귓불 기준으로 제가 한 1, 2cm 있으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대략 한 16mm 정도, 1.5cm 정도 되거든요. 적절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면 굉장히 크죠. 귓볼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대략 봐도 한 3cm 넘잖아요. 이 정도 줄면은 되게 턱선 갸름해지고 좋아진 거잖아요. 다만 이제 환자분이나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 라인 자체는 여기는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아직 볼록한 느낌이 있죠. 지금 여기 남아있던 여기는 약간 볼록한 느낌이 있죠. 여기가 그러면 뼈에서 어디냐? 여기에요. 절골은 앞에 했는데 여기가 볼록해 보여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 그 부분도 꽤나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광대는 어마무시하게 줄었고 여기 이렇게 관자놀이 부분에서 이렇게 꺼져 보이는 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한번 특징 있는 부위니까 보여드릴게요. 요 부위랑 지금 요 부위 비교해 보세요. 여기 왜 꺼졌죠? 수술은 여기인데?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있는 데인지 한번 보자고요. 뼈로 보면 여기 뼈 없는 데인데 여기가 꺼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이거 광대 수술하고 입안 벌리고 안 씹어서 그래요. 죽만 먹고 지내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축두근이 위축된 거예요. 수술로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진짜 요거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꺼져 보이니까는 약간 지금 보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이 남죠. 전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거는 정상적인 식사하시면서 저작 활동 하시면 여기가 볼륨이 쭉 차올라요. 괜히 인터넷 보고 수술하고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볼 쳐졌네, 과교정이네, 어쩌네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이걸 갖고 괜히 고민하면서 문제를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러지 마시라고. 3개월 동안 죽만 먹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근육도 여기도 교근이 있는 곳이에요. 잘 보시면 여긴 교근이 있는 곳이잖아요. 뼈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교근이 쫙 달라붙어 있는데 이거 씹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근육에서 제일 불룩한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살로 보면 여기가.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술하고 괜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들, 입 벌리지 말아라, 딱딱한 거 먹지 말아라, 가만히 숨만 쉬어라, 물만 먹어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여기 꺼진 거 보세요. 살벌하게 꺼지잖아요. 관자놀이 부위가. 그죠? 거기다가 광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볼 쳐졌다는 거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요런 데는 오히려 살짝 뭉친 느낌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볼록해지는 걸 환자들이 볼 쳐졌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거는 3개월째 제일 뭉쳐요. 그리고 6개월 지나가면 조금 편안해지고요. 한 1년 지나면 여기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볼록한 거를 볼 쳐졌다라고 단정 짓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함몰이라 단정 짓고 과교정이다
막 하시고 뭐 이것까지 늘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뭐 선생님 저 수술하고 볼 쳐졌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고 수술 전 CT 가져오세요 그래. 사진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명 따라 사진 찍는 각도 따라 막 너무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CT로 비교해 버리면 이렇게 막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꺼졌는지도 다 보이죠. 어디가 줄어들었는지도 보이죠. 여기는 상방 고정하면서 살이 여기 찝힌 거예요. 요거는 그야말로 볼 페임이에요. 여기 부분에. 그리고 여기 볼록해졌어요, 오히려. 이거는 뼈가 당겨져 가면서 살이 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하나 이제 그냥 보여드리면 지금 광대가 이만큼이나 줄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광대 뼈도 되게 튼실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볼처짐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느끼신다면 명확하게 CT 전후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볼처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느낌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CT 데이터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막 울고불고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보고 나서는 뒤통수 극적 갈고 그냥 이해하고 마음 편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꼭 비단 이 환자뿐만 아니라 아마 광대 수술하고 인터넷 뒤지시고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3개월 안 돼서 이거 찾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실리프팅 뭐 어쩌고저쩌고 아큐 뭐 울세라 이런 거 알아보고 다니고 돈 주고 하고 다니시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거고 객관적으로 처지지 않았는데 처졌다는 가정이 진단이 틀렸는데 자꾸 왜 치료 방법만 알아보고 다니시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미남 분이 계셨죠. 이게 수술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수술 후예요. 이게 작년 12월이고요. 이게 올해 1월이에요. 그럼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1월까지는 12월 19일 날 찍었으니까 아주 잘 돼 있죠. 그쵸? 여기 뭐 절골 라인 괜찮고 그 정도 돼 있고 양쪽 다 아주 괜찮아요. 지금 보면 이 정도 아주 괜찮죠. 근데 살짝 물음표가 있는 게 여기가 고정한 데가 조금 뼈가 약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죠. 근데 이게 첫 수술이에요.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 놓고 편하게 지냈는데 경과를 보시다가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이게 8월이에요. 올해 8월 14일 날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 이거는 1월까지는 이랬어요.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수술 직후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8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절대로 광대 수술하고 나서 CT를 한 달 수술하기 전, 수술 직후, 그 다음에 한 달, 3달, 6달 이렇게는 꼭 찍으세요. 저는 제 환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뭐 그렇다고 불안하다고 매달 찍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각각이. 수술하기 전에 찍어야 되는 건 진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해야 되니까 수술 직후에 찍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수술 한 달 됐을 때 그 사이에 변화가 있으면 빨리 손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사이에 문제가 이벤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수술 후 한 달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 후 3개월 안쪽까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뼈가 흡수가 돼요. 그 기간은 뼈가 흡수가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개월까지는 꼭 찍어보세요. 3개월 타이밍에.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가면 섬유성 결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칼슘 침착이 조금씩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체크업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을 비교해야 돼요.
수술 직후에 찍은 거랑 한 달째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달째랑 3개월째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째랑 6개월째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해보고, 만약에 이게 변화가 쭉 없다, 그러면 그때는 찍을 필요가 없어요. 1년이나 지나서 뼈 다 붙었으면 플레이트 빼고 싶을 때 그때만 뭐 확인해서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이 수술하고 뭐 이렇게 쓱 만져보고 괜찮아 잘 됐어 라고 하고 몇 달 동안 그냥 내깔아두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수술비 싸고 의사 친절하고 실장이나 간호사 예쁘고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수술하면 어쩌고 광고글 수술한 애들이 완전 이쁘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째도 안전이고요. 두 번째도 안전이고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술 후 8개월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아쉽냐? 그럼 수술 직후에 너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확인을 했으면 빨리 교정을 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래서 수술을 8월 14일에 요걸 발견을 하고, 그리고 8월 24일에 올해 다시 이렇게 재수술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또 한 열흘 흘렀죠. 잘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가 제가 아까 불안하다고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불안하다고 말했던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뼈가 얇아서 고정이 잘 안 됐고 2구 플레이트로 고정하기에 조금 좁았던 그런 부위예요. 이걸 다시 보시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수술 직후에 이 스크류가 여기 박혀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있는데 구멍을 여기다 뚫은 거랑 그리고 나사를 박은 거랑 여기다 뚫고서 나사를 박은 거랑 어느 게 더 안전하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박으면요 여기 뼈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스크류가 박히고 여기가 뼈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힘을 많이 못 받고 여기가 흡수되거나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 처음에 이렇게 딱 잘 돼 있었는데 여기는 안전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멀잖아요. 스크류 거리가 이렇게 보시면 뼈 절골면하고 스크류 박힌 데 거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골 라인이 지금 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근데 스크류 머리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구멍은 여기쯤 뚫렸겠죠. 그러면 여기가 되게 간격이 좁다는 얘기예요. 절골 라인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긴 스크류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십자 마크가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십자 마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절골 라인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충분한 뼈 두께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너무 가깝죠. 그러면은 절골 라인에서 나아가는 과정에 초창기에 뼈가 흡수가 한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절골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스크류 머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스크류 머리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도 거리가 조금 있고 여기도 거리가 좀 더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뼈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가죠. 제가 말한 아까 그 부분이. 여기 절골 라인이 지금 여기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뼈가 밑으로 떨어진 거죠. 잡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그나마 달려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뼈가 요렇게 있는 뼈가 요렇게 돌았다는 뜻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벗 이 점을 피벗 포인트로 그러니까 피벗 포인트라는 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애가 요렇게 도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피벗 포인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도는 힘이 생기는 이유는 교근이 여기서 씹어대니까 여기서 근육이 막 당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밑에만 고정이 돼 있잖아요. 상, 중, 하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면 이게 안 돌려면 밑에만 고정해서는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위쪽에 고정을 해줘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가 없어진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8월 24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고요. 이게 8월 24일
재수술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아까보단 좀 나아졌죠. 그리고 이게 9월 9일 모습이에요. 아까보단 좀 나아졌죠. 자, 고정 어떻게 했나 보세요. 거리 간격이 넓은 걸로 했죠. 왜? 여기 뼈는 다 구멍 나서 바스라졌을 테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위에다 하나 더 하셨죠. 3개 고정이 됐잖아요. 워낙에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2개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요 짧은 게 아니라 긴 걸로 3개 고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뼈 흡수가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얘랑 다르죠. 조금 긴 게 조금 간격을 두고 수술을 했죠. 근데 문제는 지금 8월 24일 거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후인데 9월 9일 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직도 조금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인이고 지금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그러면은 대략 한 일주일, 열흘,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모습에서 변화가 없죠. 크게. 그러면 요 정도면은 그냥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이제 조금 그래도 한 마음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쪽을 봐도 수술 직후, 재수술 직후랑 지금 한 2, 3주, 2주 조금 넘게 지난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은 이제 여유로워져도 돼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에 들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죠. 왜? 수술 직후에는 되게 좋았잖아요. 이렇게나 좋았었는데. 그죠? 이랬는데 재수술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요게 무서워서 저한테 이제 두렵고 떨려요. 나 괜찮을까? 걱정돼요. 그죠?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요 간격을 재는 거예요. 그럼 요게 대략 지금 보면 5mm 정도 돼요. 5mm 정도 갭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반대쪽은 여기는 보면 더 작아요. 여기는 한 4mm 정도 되죠. 그러니까 4mm 정도 되는 갭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4, 5mm 정도 되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기다려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낫기를 이제 바라고 조금 조심하고 앞으로 한 2, 3주 있다가 한 2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된 사이쯤, 그러니까 9월 9일 날 촬영하셨으니까 한 10월 9일쯤 CT 한번 다시 찍어보고 변화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이걸 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은 막 딱딱한 거 씹거나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갈이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신경 쓰시라. 그렇게 조언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죽막 먹진 마세요. 절대. 보통 이런 분류압이 일어나고 교근에 의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떨어지면서 분류압이 일어나는 원인의 8, 90%는 어떤 원인이냐면요. 잘 때 생겨요, 여러분. 잘 때. 보통 우리가 낮에 깨 있을 때 맨정신에 한번 이를 갈아보세요 라고 해보면 맨정신에 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잘 때 보면은 뿌드득 잘만 갈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교근을 써서 씹을 때는 이빨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때 무의식적으로 힘을 줘서 씹을 때는 엄청난 힘으로 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광대 수술했다고 걱정되고 그러는데 낮에 죽 먹고 이러는 힘은 잘 때 무의식적으로 씹는 힘에 비하면 거의 10배, 20배, 막 3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잘 때 차라리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게끔 해주는 스플린트 같은 걸 끼거나 아니면 내가 정 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보톡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조금 주의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막 두려워 떨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광대 수술한 경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보다 고정이 좀 많죠. 이렇게 3줄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격투기 선수예요. 온몸이 근육이에요.
세상 갑바 그런 갑바 처음 봤어요. 등을 이렇게 딱 만지면 등심이 만져져요. 그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서 이런 분들이 또 엿기 들면서 이 악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잘 때도 악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이거나 여자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교근이 발달하고 악무는 그런 느낌이 걱정이 되면 보통은 여기랑 여기를 고정하는데 이렇게 3중 고정을 해요. 앞쪽에, 이쪽에도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요거를 2구로 하는 거는 요 앞쪽은 2구로 해도 되는데 이 위쪽은 3구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뼈 두께가 얇아요. 또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어서 갈아주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뭐냐면 이 눈높이, 안화, 하연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술할 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오버하면 여기도 할 수는 있어요. 정말 고생하면. 그래서 가능한 위쪽으로 고정하라는 거예요. 요거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비교 삼아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의 CT거든요. 보면은 안화연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안화 높이까지 고정하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고정이면 제가 한 데가 지금 여기쯤 되는 거예요. 고정이. 근데 대부분 광대 수술하시는 분들이 요 밑에만 해요. 그러면 이 도는 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교근 때문에. 그 힘을 얘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또 뼈가 얇거든요. 그러면 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상부가 벌어지게 되는 일이 왕왕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화 위쪽으로 최대한 위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요거는 입안으로 그냥 할 때 쉽게 고정할 수 있는 부위인데 지금 여기나 여기만 돼도 일반적인 기구로는 수술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를 박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드릴인데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구를 쓰면. 그래서 이런 기구로 가능한 위쪽에 고정을 하면 그런 일이 좀 예방이 된다. 그리고 위쪽은 가능하면 조금 긴 플레이트를 써서 두꺼운 뼈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고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위쪽에 고정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기구 좀 사서 쓰면 되는데 요게 기구 한 자루에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면 준비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근데 환자한테 그 정도 투자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거 4자루 갖고 있거든요. 새로 나온, 이거 잘 보시면 요거랑 생긴 게 달라요. 이게 신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샀거든요. 왜냐면 요 높이가 조금 더 낮아요, 얘가.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은 녀석 보시면 여기랑 다르죠. 요 높이가 요게 조금 더 낮아요. 몇 미리가. 그래서 요거를 쓰다가 최근에 요거를 또 장만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누려고. 아무튼 그러니까 기구에 아끼지 말고, 그러니까 광고비 안 아끼고 기구 아끼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요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사실은 요런 포인트들이에요. 광대를 회전해요, 3D가 어쩌네, 회전이 어떠네,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인터넷 보고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 부질없는 일이고요.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위치에 하냐, 그거를 CT를 보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드름 짜거나 하면 뼈가 변형될 수도 있나요? 여드름 짜거나 하면 뼈가 변형되냐고요? 이게 여드름 짜면 뼈가 변형되면 여드름 바가지인 친구들은 뼈가 다 문드러졌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드름 짜는 거 정도로 뼈가 변하지는 절대 않아요. 선생님, 혹시 턱끝 축소술 후 10일 정도 되었는데요, 말 많이 하거나 막 웃거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권해요. 말 많이 하고 막 웃고 하라고 권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물양치, 상처 부위에 음식 안 끼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입 운동 열심히 하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말 많이 하거나 웃는 게 입 운동이죠, 뭐. 저는 이걸 오히려 권장하는 편이에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에서 광대 관련 질문 드렸는데, 귓바퀴 절개로 뒷광대를 내측 이동시키고 뒷광대 재건한 유압을 위해서 절골한 아치와 템포럴 사이에 껴준다. 요게 이제 어느 선생님이 하시는지 제가 알았어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게 귓바퀴 절개가 아니고요. 이게 구렛나루가 있으면요, 보통은 구렛나루 사이 라인에 그 광대 절골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 수술 방법의 경우에는 구렛나루 뒤쪽에 하게 돼요. 구렛나루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절골 라인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 저 방법은 이 헤어라인 뒤쪽으로 들어가요. 귀가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귓바퀴 앞에 절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구렛나루 뒤쪽 라인에서 절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시는데, 귓바퀴 절개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방법이 뭐 검증이 됐냐 뭐 이러는 건데, 사실 뭐 검증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부 삼아 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광대를 절골할 때 이 상태의 뼈를 한번 볼게요. 절골을 할 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거 제일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들,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르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 저 방법은 오히려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수술하고 오신 분 CT를 봤는데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엇갈려서 늦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뼈의 단면 구조를 봐야 돼요. 이 단면을 보시면 이 뼈가 통짜뼈가 아니에요. 겉에 하얀 게 피질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속은 비어 있어요. 공기가 들어 있어요. 그럼 이 뼈 두께가 우리가 나사를 통해서 고정할 수 있는 두께인 거예요. 재보면 요게 기껏해야 2m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잘라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잘라냈다 그러면은 하얀 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고정할 수 없는 그냥 바람만 들어있는 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는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우 여기다 조금 하는데 이러면 0몇 mm 밖에 고정이 안 되죠. 고정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나마 두꺼운 쪽에서 이렇게 잘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 하얀 뼈 두께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뒷광대라고 하는데 여기를 없애요. 그래서 뼈 고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여기는 살려두자. 뒤쪽은 고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남겨둬야 뒷광대 없애면서 그나마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더 자세히 보려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지금 뒷광대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그쵸? 관절 위에다가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관절을 하면은 여기다 관절을 뚫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우리가 뒷광대라고 하는 데가 요런 부위인데, 제가 하는 방식은 요렇게 절골하고 이 부분을 갈아내는 구조고요. 그래서 여기 뼈 두께를 확보하는 구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절골을 해내는 방법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고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정할 수 있는 뼈가 많이 안 남아 있어서 고정력이 약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검증이고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정만 잘 하신다면. 또 선생님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뒤쪽에 뼈가 얇아서 고정력이 좀 약할 수 있다. 그게 조금 저는 한계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거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데, 여기를 이만큼 구멍을 내고 박리를 하면은 여기는 요렇게밖에 박리 범위가 안 돼요. 구멍에 따라서. 그러면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그럼 절개창이 그냥 여기서 여기 보통 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로 길어져요. 2배에서 3배 정도로. 근데 제가 하는 절개창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절개를 하면 요만큼이 보이고 요만큼이 보여서 양쪽 다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쪽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절개창이 조금 길어진다는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글쎄 라는 생각이 있어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려주시는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기회가 되실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턱 목 쪽에 멍울이 잡히는데 임파선염인 것 같더라고요.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생제, 소염제 이용하여 멍울이 없어진 후 턱보형물 넣는 게 좋을까요? 멍울이 없어지는데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만약 턱보형물 수술 넣은 후 스테로이드 같은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턱 전진술 받고 부족함을 느끼고 보형물 넣을 수도 있나요? 넣을 수 있죠. 만약 있다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전진술을 받고 뼈가 다 붙은 다음에 수술하시길 권해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는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냥 아예 무턱인 상태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절골술이나 뭐 보형물 넣고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형물 같은 경우는 빼고 바로 수술할 수 있지만 전진술이나 절골술을 했던 분들은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플레이트 빼면서 수술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 6개월 정도는 최소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임파선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약 써서 좋아지고 뭐 없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뭐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뭐 수술하고 나서도 아마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수술하고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임파선 누구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긴 임파선, 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갑자기 생긴 임파선이면 뭐 충분히 쉬었다가 없어진 다음에 수술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되게 만성적인 것들은 뭐 결핵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무시하고 가던가 아니면은 절제해서 임파선 떼내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봄직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치료는 개인적으로 권하진 않아요. 네, 답변 되셨길 바래요. 저 보형물 넣은 거는 사각턱까지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분 질문 주신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뭐 턱끝만 한 거냐 사각턱까지 한 거냐 이렇게 이제 이런 것 이제 수술 비용 때문에 질문하신 건데 이렇게 돌아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신경선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제가 부위를 나눠요. 한 부위, 그 다음에 양쪽 신경선 두 부위, 그 다음에 세 부위. 이렇게 세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선 기준으로 여기를 안 넘어가면 여기서 다 해결이 되면 그냥 한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 박리가 또 일어나고 보형물이 또 쪼개져야 되고 이 보형물이 분리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하나, 여기 조금 더 하나, 제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두 부위, 양쪽 다 그렇게 했으니까 세 부위가 될 거예요. 네,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모의 수술은 그럼 CT 검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요? 네, CT로 해요. 엑스레이 안 되고요. 평면이라. 일반 디지털 사진도 역시 평면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런 평면 사진을 입체로 만들어지는 기술이 있기는 해요. 구글에서 뭐 하긴 하는데 그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CT를 베이스로 3차원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수술을 하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그게 맞습니다. 하악 과두가 절골돼서 9월 10일 날 제가 답변 드렸던 분인데요. 추가 질문을 주셨어요. 감사드린다고 인공과도 양악 수술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수술 결정하라는 조언 감사드립니다. CT 사진 봤는데요. 당장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지금 구강내과 다니시잖아요. 그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그래서 교합 괜찮은지, 이빨 뜨는데 없는지, 관절 괜찮은지, 뭐
한 달마다 와라 그러면 한 달마다 가시고,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보통. 한 3, 4개월 간격으로 또는 5,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봅시다 라고 아마 선생님이 말을 할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평생 쓸 수 있는 인공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늦게 하는 거예요. 무릎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아주 뭐 교합이 틀어지고 막 이빨이 들뜨고 씹어지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면 빨리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빨이 망가지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면 그냥 가능한 늦게, 관절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구강내과 선생님이 보시고 교합이랑 이런 것들 판단하시게끔 조금은 시리얼하게,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2번은 확인 받으시길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뼈 과두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신 거거든요. 네. 근데 뭐 CT 봐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후 콜라겐 섭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흉터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콜라겐 사드실 돈 있으시면 맛있는 고기 사드세요. 네. 피부에 흉터에 콜라겐 도움 안 된다는 거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정설이에요. 근데 이제 미용 음료라고 해서 콜라겐 음료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효과 없어요. 제 친구 피부과 의사가 그거 자기가 먹고서 실험했잖아요. 한쪽은 바르고 뭐 막 먹고 그러고 실험했잖아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뭐 제일 도움 안 되는 게 뭐 미인수, 붓기 빼는 약, 뭐 미용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돈 주고 사 드실 시간에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여기저기 다니세요. 그게 붓기 훨씬 빨리 빠져요. 움직이는 거 이상으로 붓기 빨리 빠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술 3, 4일째 부은 거야 주사로 조금 빠질 수는 있는데 4, 5일 넘어가면 주사는 맹꽝이고 효과 별로 없고요. 그냥 산책하고 계속 걷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사서 집에서 앉아가지고 약만 먹고 있는 것보다, 집에 처박혀서 약만 먹는 것보다, 약 먹고 주사 맞는 것보다는요, 마트에 가서 카트 끌고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 하시는 게 훨씬 붓기 빨리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이거 먹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콜라겐은 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턱끝 치아 신경 손상되면 핀 제거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진짜 핀 때문에 그런 게 맞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술한 지 꽤 지났는데도 치아 신경이 계속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해볼 수 있는 게 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붙었다면 핀 제거하는 거 먼저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에 말씀드린 게 지방 흡입 후에 나타나는 바이오본드. 전에도 이거 한번 답변 드렸는데, 바이오본드라는 거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광고 많이 하는 병원에서 만든 말인데요. 그냥 흉살이에요, 요게. 바이오본드 이꼴 흉살, 이렇게 생각하세요. 흉살이라고 하면 무식해 보이니까는 바이오본드라고 해서 뭐 유식한 말처럼 보이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바이오본드가 흉살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 흉살에 대한 얘기고요. 바이오본드라는 거는 없는 말이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어느 선생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이 있나? 이게 뭐 논문에 나오나? 하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어떤 선생님이 그냥 말한 개념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에요. 고주파 치료 도움돼요. 네. 고주파라고 도움되는 거는 저온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온의 무슨 뭐 리프팅 고주파가 아니라 뭉친 데 푸는 따뜻하게 온찜질 비슷한 고주파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주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상담받았던 누구나 연부 조직에 관해서 문의드렸는데요. 요거 그날도 답 드렸는데, 어느 원장님께 상담받았고 연부 조직을 턱 끝에, 이거 지난주에 하고서는 저한테 이제 비밀 댓글로 걸어 주셨어요. 뭐 어느 병원 어느 원장님께 상담받았고 연부 조직을 턱 끝에 묶어서 처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전혀라는 말을 쓴다면 저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인터넷 검색 중에 C 뭐뭐 원장님이 글을 봤는데 뭐 근육 묶기 하지 말라는 그 인터넷 그 글이에요. 그래서 턱끝을 깎고 연부 조직을 묶으면 뼈가 녹는다. 이건 또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뼈가 녹는다 그러면 근육을 묶으면 뼈가 왜 녹아요? 이건 근거가 없는 그냥 자기 뇌피셜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여기 원장님, 여기는 전혀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 말은 맞아요. 아니, 근육을 턱 끝에다 묶었는데 왜 뼈가 녹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기 V자 원장님이 X 원장님한테 수술 방법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X 원장님이 누구누구 사망사건 주인공이신가 봐요.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JCT는 아니지만 상담받을 때 JCT를 보고 신경성과 가깝게 저 정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늦은 밤 죄송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답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연부 조직을 묶는 게 괜찮은 건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그날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연부 조직이라는 게 뭐죠? 근육이라고. 방송 거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질문만 하지 마시고 영상 답변을 좀 천천히 좀 봐주세요. 그때도 사진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뼈가 있다고 칩시다. 턱뼈가 이렇게. 그러면은요, 여기에 골막이 있겠죠? 골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골막 있는데 뼈에서 이렇게 턱 끝으로 이렇게 멘탈리스 머슬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피부를 뚫고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피부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묶어준다는 게 결국은 뭘 묶는 거죠? 골막은 진짜 짜장면 싸는 랩같이 얇은 조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연부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뼈 말고는 다 연부 조직이에요. 그럼 여기서 묶어줄 건 근육밖에 없죠. 여기도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근육이죠. 근데 이걸 지방을 갖다가 묶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연부 조직은 근육, 지방, 피부, 이게 연부 조직이거든요. 피부를 갖다 묶는 바보는 없을 거고, 지방을 끌어다가 묶어봤자 묶이지도 않고, 결국은 근육이랑 근막이에요. 골막. 그래서 이거는 다 그런 건데, 연부 조직이라는 말하고 근육이라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 지금 논리 오류인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연부 조직 안에 근육이 들어가고, 묶어주는 거는 근육이나 그 골막을 막 묶어주는 거지, 무슨 뭐 지방이나 피부를 묶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여기 병원에서, V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불안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뇌피셜, 이렇게 멍멍이 소리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뼈 상태가 이런 수술에 적합한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환자분 CT를 보고 실제 모습을 본 게 아니라서 이 수술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방법으로 보면은 이분 말씀은 틀렸고 이분 말씀은 맞아요. 그것만 참고하세요. 근데 이분이 권해준 수술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환자분을 제가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 말 듣고 여기서 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코끝이 낮은 경우 코끝 수술과 병행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코끝 수술할 때는 실리콘은 절대 못 쓰고요. 연골로 해요. 네, 코끝은 무조건 연골입니다, 여러분. 코끝은 무조건 연골.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세 여자입니다. 주걱턱이 약간 있는 3급 부종교합이어서 상악이 꺼져 있고 하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양악 수술이 싫어서 비수술 주걱턱 교정을 진행한 지 1년 되었습니다. 턱관절 치료에서 턱이 1, 2mm 정도 후방으로 이동했고 상악이 좁아 상악 확궁장치를 통해 상악을 확장했습니다. 현재는 치아열을 가지런히 맞춘 다음에 아랫니를 후방으로 보내면 아랫니가 지금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거를 얘를 여기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후방으로 보내면 교정이 완료됩니다. 현재는 아랫니를 후방으로 보내기 전에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교정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대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교정으로 턱이 살짝 들어가고 인매가 전부 다 자연스러워져서 심미적으로 개선하는 건 맞지만 상악 꺼짐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노블캣 수술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정이 끝나기 전에 노블캣 수술해도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지금 사진을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이 사진 보면요, 저 같으면 여기를 빼요. 그냥 무조건. 뭐 아랫니 조금 넣는 것도 저는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지금 이 환자분 정도 되면요, 저 같으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하면은 지금 코가 밉지는 않지만
코를 좀 더 높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코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고요. 조금 더 높이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튀어나오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비율이 그닥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요 얘기 항상 드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 그을 때 아랫입술이 달랑말랑. 그러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면서 상악 돌출시키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랫입발을 뒤로 넣는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괜찮은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어서 아이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얼굴형이거든요. 아마 여기 중안면부 여기도 많이 꺼져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턱 수술 잘못하면은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양악도 마찬가지. 그래서 차라리 코 높이고 여기 올려주시면 아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정을 하고 계신다 하니 말리지는 않겠고 이미 진행하신 것도 한 1년 정도 하셨으니 제 생각에는 저한테 한번 들려보시고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악궁을 넓힌 거는 끝났으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빨 치아 교정이 윗니는 교정이 만약에 진행될 거라면 교정하고 하세요. 근데 교정 안 해도 여기는 윗니는 위 상악 쪽 치아의 교정은 별로 없고 하악 쪽만 밀어넣을 계획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여기다가 지금 수술 못할 이유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은근히 오늘만 2분이 상담 오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담 온 친구도 제가 한 1시간 동안 딴 얘기는 안 하고 그거 가르쳐 주니라고 한참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요. 여러분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요.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 환자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난 주걱턱이다. 난 얼굴이 길다. 난 턱이 크다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분처럼 턱이 좀 나온 경우도 있지만 여기처럼 이런 분처럼 여기는 튀어나왔고 이렇게 이중턱으로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뼈는 일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중안면부 교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턱 해결하시면 안 돼요. 얼굴이 이마에서부터 코가 이렇게 있고 입술 이렇게 있고 턱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귀가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짧아요.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분들은. 근데 이 턱을 넣어버리면요. 이중턱 쫙 생기면서 얼굴 완전 납작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코가 더 높아지고 여기가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뭐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치과 선생님이 오케이 하시면 저는 그냥 진행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뭐 디스크 치료하고 악궁 어쩌고 하고 그것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중안면부만 나와도 되는 얼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교정을 통해서 부정교합을 고칠 수 있다면 교정만 하시라고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교합 상태를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긴 조금 어려워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악외소증 3D 수술 회복기간 궁금합니다. 보통 12개월 경과 후 사진이 많아서요. 안정화될 때까지 보통 1년이 걸리는지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회복기간과 일상생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수술 전 3일, 5일, 12일, 19일, 60일 막 이렇게 다 사진을 다 넣어놓거든요.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왜 수술 전 3일, 5일, 12일, 19일, 60일 이런 거 왜 올려놓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때는 일상생활 힘들겠는데 이때만 해도 일상생활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때 되면 뭐 아무렇지도 않겠는데 이거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떤 친구는 요때도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는 요때도 일상생활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획일적으로 말하는 건 그러니까 궁금한 건 알겠는데 답은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수술 후 3일째 보세요. 엄청 붓잖아요. 5일째만 해도 엄청 붓잖아요.
12일째 돼야 한 2주 돼야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죠. 근데 이게 붓기가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요때 실밥 뽑죠. 그럼 19일째만 돼도 여기서 일주일 지났는데 확 다르잖아요. 그리고 60일 돼야 이제 좀 턱선도 나오죠. 그럼 여기서 끝난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궁금하신 분들 생각해서 또 쭉 펼쳐놨잖아요. 12일, 한 달, 4개월, 6개월, 1년.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환자분이 이게 붓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6개월째랑 1년 됐을 때랑 또 다르잖아요. 이 턱 밑에 붓기도 턱선도 그렇고 다 달라요.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아니에요. 여기서 더 빠져요. 여기서도 여기 보면 살짝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회복 기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라고 블로그에 써놓은 거니까 이런 사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제가 뭐 며칠이면 돼요 이런 얘기는 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전 빼고서 열흘 동안 밖에 안 나가요. 집에서 칩거를 해요. 빨간 게 싫다고. 그죠? 어떤 사람은 코 수술하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쇼핑 다녀요. 일상생활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직업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제가 실제 수술 환자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려 놓으니 요게 보통 평균적으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본인이 참고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여기서 제거 복원 되나요? 코랑 인중 뺨에 감각이 없어요. 광대 수술하신 것 같은데 수술을 일주일 하시고서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조금 그래요. 제거 복원 이러는 거 보니까 또 뭐도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귀족 수술인가 싶기도 하고요. 귀족 수술 같네요. 지금 보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병원에 한번 와 보셔야 돼요. 지금 들어간 게 괜찮은지. 근데 코랑 인중에 뺨에 감각 없는 거는 신경 손상 가능성도 있는데 요거는 뭐 보형물 지금 들어간 거 뺀다고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CT 한번 보고 환자분 보형물 위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병원에서 뵐게요. 이해가 쏙쏙. 선생님, 퀵광대는 수술 방법 시 부분절골이란 말이 뼈를 반만 자르는 건가요? 이 반만 자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린 거 한번 여러분 좀 본 김에 같이 봅시다. 이 뼈가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통뼈로 보이시죠? 속이 꽉 찬. 그죠? 광대뼈 여기가 통뼈로 보이시죠? 근데 실제 통뼈가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보시면 데니아팜처럼 하얀 뼈와 속에 빈 껍데기가 있다고요. 그럼 부분절골이라는 건 뭐냐면 겉에 피질과 안에 피질이 있으면 겉에 피질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 자르듯이 우지끈 하는 거예요. 그걸 부분절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뼈는 두 판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세요. 피질골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안에는 성긴 뼈다. 이건 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 닭뼈 먹을 때 속에 까맣게 빈 거 있죠? 골수 차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판이 딱딱한 뼈 두 판이 붙어 있는 게 얼굴의 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대 체부 쪽 여기 보면 여기 뼈 있잖아요. 단면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분절골은 그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3년 전 사각턱 수술이랑 턱끝 수술을 했습니다. 턱끝은 T, 시옷, 절골 이런 거 말고 V로 원컷에 자르는 턱끝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고 나서 턱끝이 옆으로 봤을 때 전보다 더 나온다. 턱끝이 옆으로 봤을 때 더 나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옆모습으로 봤을 때 제 이마보다 턱끝이 살짝 더 나와 보여서 이마보다 턱끝이 더 나와 보여서 이런 의미겠죠? 턱끝을 약간 후진하여 주걱턱으로 보이는 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턱끝 후진을 절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죠. 후진을 하면 무조건 이중턱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후진해서 주걱턱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후진해서 턱은 길어지고 이중턱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길어지고 이중턱 생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알겠고 실제로 의사들도 이렇게 생각해서 수술을 많이 했어요. 턱끝 후진이라는 거를. 근데 실제로 동양 사람들 수술한 거 결과를 보면
오히려 길어져요. 왜냐면 이 살이 늘어져서 밑으로 행잉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늘어지고 여기 턱살이 늘어져요. 그래서 이중턱 생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수술하고 2년이 된 이번 연도 2월에 주걱턱처럼 보이는 걸 완화하기 위해 얼굴 지방 이식을 했는데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니까 전보다 나아졌대요. 근데 지방이 점점 빠지죠. 또 턱이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T절골 말고 V절골 장단점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환자분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오류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 이렇게 생각하고서 실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분을 뵌 적도 없지만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환자분은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정면에서 보면 턱이 이렇게 조금 넙대대 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그래서 잘라냈어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샥 잘라냈어. 그랬더니 갸름에는 졌는데 이 턱이 나온 게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면 턱을 후진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은 턱 살이 이렇게 늘어지고 이중턱이 이렇게 생기면서 아주 꼴보기 싫어진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분은 뵌 적은 없지만 분명히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지방을 넣었더니 좀 덜 보이더라. 지금 이 환자분이 아마도 꼭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V자로 자르는 거에서 그러나 T절골이나 V절골 또는 뭐 다른 절골을 하면 이게 더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여기만 보셔서 그래요. 지금 환자분 중안면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꺼져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전에 그린 이 그림의 얼굴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으시다면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공부시켜 드릴게요. 무슨 수술을 해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공부시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턱수술 다시 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큰 후회하실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병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이런 느낌을 갖게 됐는지 제가 납득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T절골이니 V절골 장단점 저번에 한번 턱끝 수술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 채널에 가서 턱끝 수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길게 써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돋보기 마크에다가 여기다가 턱끝 수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동영상이 뜰 거예요.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환자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설명한 영상이에요. 요거 꼭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수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전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꼭 받으세요. 부탁드려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분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분들이 의외로 동양에는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사각턱, T절골 이런 거 하고 이중턱대에서 오는 분들 보면 좀 아쉬워요. 중안면부 해결하셔야 돼요. 입안에 근육이 있는데 뜯어서 넣어야 되는데 뜯지는 않고요. 절개를 해서 넣고요. 절제하면 근육을 이게 절제를 하는 근육이요.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머스라도 입 주변에 있는 이 근육이 있어요. OOM이라고 하는 근육. 그거를 주로는 절제하고 넣어요. 근데 뭐 그 절제량은 되게 작아요, 사실은. 입안 근육 절제해요. 그래서 그 입술 근육 움직이는 거를 조금 바꿔줄 수도 있어요. 원장님 다른 데서 상담받아 보니 앞광대 보형물 매드포어만 쓴다고 하시던데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뭐 안전은 할 거예요. 근데 코성형 재료 매드포어 위험사 근데 저는 뭐 안 써요. 예전에 10몇 년 전이죠. 15년 17년 전에 저희가 앞광대를 매드포어를 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들떠요. 내 뼈랑 굴곡이 안 맞아서. 그래서 모양은 예쁜데 만져보면 되게 느낌이 싫고 경계가 져요. 그리고 약간 좀 들뜬 느낌이 있어서 그닥 환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양은 되게 예쁜데 느낌이 싫다고. 겉으로 보면 너무 괜찮다고 해요. 근데 느낌이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매드포어 브로셔거든요. 광대, 앞광대 부위에 넣을 수 있는 여러 모양의 보형물이 이렇게 기성 보형물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 두께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어요. 사이즈가 모양이나 형태가. 근데 이렇게 나온 녀석들이 내 뼈에 맞을 리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두께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복이란 뜻이에요. 기성복. 근데 이게 내가 나한테 맞는 거이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뭐 다 다듬어서 이걸 넣을 수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듬다 보면은 거의 1mm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얼굴뼈가 이런 곡면이라면 여기에 이런 애가 들어가 있는 느낌? 약간 이렇게 딱 맞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곡면에 이렇게 들뜬 느낌? 이런 느낌이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곡면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예. 이렇게 뜨는 느낌이 전 기분 나빠요. 근데 이 뜨는 느낌이 뭐냐면 결국은 데드 스페이스거든요. 그럼 데드 스페이스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업하고는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네. 계속 참고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종교합이랑 주걱턱으로 턱 교정을 하고 고딩 때 교정치과 원장님이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지방대학병원에서 하악수술했습니다. 7년이 지나 다시 턱을 부종교합과 얼굴 비대칭이 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교정을 시작해야겠죠. 교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진단을 받아보셔야죠. 그리고 나서 치료를 걱정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진단이 먼저예요. 모든 게. 그 다음에 치료를 생각하세요.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턱끝 수술하고 지적한 부분이 똑같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요렇게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슈링크, 울세라, 실리프팅, 필러. 저도 이 환자 데리고 다 해봤어요. 이 환자가 정확히 말하면 12년 전 환자예요. 그 당시 20대였고 지금 30대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 환자 때문에 엄청 고생해서 저도 다 해봤어요. 예, 정말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는 리프팅을 했어요. 이렇게 미니 리프팅처럼 여기 이렇게 째가지고 리프팅을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 환자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고 이 환자 때문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환자분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해서 넘어갔는데 그 후로는 이 환자 때문에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한 13년, 12년 전 환자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 환자가 오면은 이렇게 수술해요. 똑같이 늘어지고 여기 꺼지고 하잖아요. 늘어지고 꺼지고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술해줘요. 이게 수술 후 모습이고 이게 수술 전 모습이에요. 이것도 수술 전 모습. 이게 전형적인 느낌이죠. 이 느낌. 꺼지고 늘어지고 꺼지고 늘어지고 약간 이 옆 라인에서 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볼륨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륨 채워준 거고요. 수술 후 모습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수술한 거냐. 길이 조금 늘리고 전진량 늘리고 체부 쪽에 여기에 볼륨 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여기에 요렇게 만들고 여기 전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륨 준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선생님 수술 하루 차입니다. 어제 수술하고 저한테 이거 글 쓰는 분이 어딨어요.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오른쪽 안암이 콧밥이 입입술 마비가 온 듯 감각이 없습니다. 손상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수술 하루 차에 이거 걱정하시지 마세요. 너무 이르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손상이 됐다 안 됐다 지켜봐라 이렇게 말 못해요. 수술 후에 CT 찍어서 손상 받았는지 물어보시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CT 찍어서 서로 같이 CT 보면서 확인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봐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해요. 저는 CT로 보는 거고 수술하신 선생님은 직접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수술해주는 선생님을 먼저 찾아뵙는 게 저는 도리고 순리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윤곽 3종 3주째인데 왼쪽 어금니가 안 좋아서 오른쪽으로만 씹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른쪽이 더 갸름해요. 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수술하고 어느 쪽으로만 씹어서 더 갸름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만져보니 왼쪽 턱살이 더 3주째면은요 모양 보지 마세요. 이건 다 붓기예요. 지읍도 했는데 지읍량이 오른쪽인지 다르게 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거든요. 이러지 마세요. 오른쪽으로만 씹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혼자 별 생각 다 드는 거 여러분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3주째 정도면 기다려 주셔야죠. 그 다음에 지방 흡입도 했으면 지금 뭉치고 땡기고 앞으로 한두 달 계속 일해야 되는데
인터넷 보면서 괴롭게 그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냥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조금 맡기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어차피 해줄 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 급하게 할 것도 없고요. 선생님 실리콘 콧대 수술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미간 쪽 당김 현상이 3개월이 됐는데 미간 쪽 당김 현상이 몇 주 전보다 심해졌습니다. 평상시엔 조금만 당겨서 나아지겠지라는 생각 요즘 들어 부쩍 더 심하게 붓기도 없고 눌렀을 때 멀쩡한데 이마에 힘준다든지 눈을 크게 떴을 때 미간에서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구축이죠. 수축이 아니라 구축이에요. 구축. 네, 구축. 3개월 정도 되면 흉살이 한참 생기고 실리콘 주변으로 캡슐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요게 3개월째 피크를 쳐요. 대부분.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가야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거 생각하시고 3개월에 피크예요. 피크. 흉살이 생기는 거는. 그래서 지금이 제일 불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상의는 해보세요. 왜냐면 구축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코가 짧아지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서 구축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T 찍어서 요런 이미지를 꼭 한번 보세요. 요런 이미지를 한번 꼭 보세요.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를 보면 여기 보형물이 들어있으면 보형물이 여기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뼈와 보형물이 들뜬 데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 모르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는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3급 부정교합에 상악이 꺼져 있고 이상하게 3급 부정교합인 사람들이 상악이 많이 꺼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급 부정교합이라는 게 요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정상의 그냥 보통의 정상 비율이라고 하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서 입술이 여기가 더 나오면서 턱이 이렇게 가요.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또 간혹 가다가는 이게 코가 여기서 더 내려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여기가 훅 꺼져서 요렇게 가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게 3급은 여기서 부정교합이 생기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악이 꺼진 게 이 초록색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수술 주걱턱 교정 1년 차인데요. 교정으로 인매 교정되지만 상악이 꺼진 건 변화가 없어. 아까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CT 보고 교합이랑 또 여기 귓바퀴도 봐야 돼요. 여기 귓바퀴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 귓바퀴도 봐야 되고 뼈의 요 폭 길이를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 상하 길이를 좀 요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계획하세요. 그냥 이러니까 이러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출입이야. 그럼 인터넷에 돌출입 찾아봐요. 그럼 뭐가 있죠? 첫 번째 교정. 돌출입 수술 없이 교정한다. 요새 요거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교정. 그 다음에 양악 또는 양악은 아니지만 발치에서 수술하는 돌출입 수술. 발치 상악 ASO라고 하는 그런 수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 어떻게 돼요? 양악은 무서워. 위험한 수술이래. 발치 ASO 이거 하면은 뭐 강혜정이 할머니 상 됐다던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빨도 빼야 되고 교정도 힘들고 뭐 수술은 어쨌든 수술이잖아. 그러니까 뭐 인중이 길어진대, 합죽이 된대, 할머니 상 된대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 또 이것도 수술이니까 싫어. 그럼 교정을 해야지. 그러고서는 교정기 끼고 자고 그러면서 아까 그분처럼 뭐 턱을 1mm 넣대는데 1mm 넣고 그 다음에 뭐 교정을 해서 치아를 이렇게 집어넣고 악궁을 확장시켜서 빼고 뭐 이런 거를 하겠지. 근데 문제는 빨간 라인에 파란색은 그게 돼요. 근데 초록 라인에 파란색은 이거 다 안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누가 해주냐? 치과 선생님들이 아직 중안면부 이걸 안 보시더라고요. 교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악궁 뭐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중안면부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안면부를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변수고 또 턱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 이게 변수고요. 근데 이마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술 내용이잖아요. 근데
치과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여기서 승부를 보세요. 지금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다 광고글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면 다 일로 걸러들어요. 뭐 병원 가가지고 결국 하는 게 마음속에서 자기가 이걸 보고서 고민을 하고 인터넷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교정으로 정했어. 그럼 교정해주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 그러면 진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예요?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흥정을 하러 가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상담이 아니라. 양악하는 데 가면은, 그럼 양악하는 병원에 상담 받으러 가면 양악하라 그러지, 뭐 교정하라 그러겠어요? 또는 발치 ASO 주로 하는 병원에서 발치 ASO 하라 그러지 양악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여기서 이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요거에 대한 진단이 무조건 선행돼야 돼요. 근데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는 신경 쓰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방법론적으로 지금 관심을 안 갖고 계셔서 제가 요거 갖고서 고민해서 만든 게 압광되며 뭐 노블캣이며 그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에게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요런 초록색 라인의 분들에게는 요게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정확하게 고르라. 저한테 오셔서 양악해야 되는 경우면 저는 단호하게 양악하세요.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난 양악 안 하니까 양악하는 사람 소개해달라면 내가 누구누구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하고서 그냥 보내요. 그럼 환자들이 설명 듣고 공부하러 왔다가 제가 단칼에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진단받는 과정이 스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고 자가 진단하고 수술 방법, 수술 가격만 흥정하러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게 인터넷의 지금 폐해예요. 진단은 무조건 전문의랑 상의해서 받으시고 차라리 가격 흥정 인터넷으로 하시고 부작용 이런 거 인터넷으로 물어보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그 얘기 드리잖아요.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어느 다리로 가는지 교통 상황이 어떤지 내가 내비게이션이 돼줄 수 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나한테 길 안내를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길 안내를 못해요. 그러면 교통방송 하듯이 마포대교 상황 어떻고 성수대교 상황 어떻고 한남대교 어떻고 영동대교 어떻고 내가 그냥 혼자 떠들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영등포에 있으면 마포대교 건너라고 할 거고 여러분이 신사동에 있으면 한남대교 건너라고 할 거고 신사동에 있는데 마포대교 교통 상황을 뭐 하려고 공부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나이스하게 말하고 혹하게 만드는 광고에 여러분들이 취하게 돼요. 그리고 진단은 스킵하게 되고 그 병원에 선호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본인 혼자 생각한 사람이 그 수술하고 이렇게 변해졌다 전후 보여주면 이미 결정 끝나죠.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낸 게 성형 부작용이에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제가 밤에 이렇게 떠드는 이유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만이라도 제발 그 수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래요. 광대 수술로 인한 볼초짐도 있고 애초에 팔자주름이 심합니다. 귀족 수술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팔자주름이 입가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또 큰일 났죠. 팔자주름이 입가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제가 써놓은 건데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다가 팔자주름 치시면 돼요. 돋보기 있는 데다가. 이렇게 치시면 제가 예전에 써놨던 글들이 막 나와요. 근데 지금 환자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건요. 팔자주름의 원인.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팔자주름 왜 생기냐? 팔자주름은 신생하실 애들도 있어요. 저희 직원 아들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올해 1학년 들어갔는데 제가 신생아실 구경 갔다가 이거 우는 거 보고 이뻐가지고 찍었거든요. 자, 팔자주름에 입꼬리 끝까지 내려와 있죠. 팔자주름 쩔죠. 그죠? 그리고 돌 무렵일 거예요. 유모차 타고 있는데 썩소하길래 귀여워서 찍었거든요. 팔자주름 쩔죠. 이런 거예요. 뭐야 그러면 늙어서 생긴 거 아니야? 나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팔자주름 왜 이래? 노안이야 애가? 그런 거 아니고요. 팔자주름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불려요. 하나는 피리폼 어퍼처라고 불리는 뼈 부위에 함물이 있고 그 다음에 노화에 의한 볼처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다한 표정주름 사용도 있어요. 그냥 예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팔자주름이죠.
요게 팔자주름이에요. 여기 이런 경우는 뼈가 꺼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양한 경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글 보시면 이런 경우 여기는 팔자주름이에요. 여기는 팔자주름이고 요건 입가주름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는 팔자주름, 이거는 입가주름. 자, 아까 봤지만 얘는 팔자주름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팔자주름, 요거는 입가주름. 세상 무슨 수술을 해도 여기는 리프팅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요 파란색 원은. 이런 경우는 팔자주름. 이거 뼈 함몰 때문에 생긴 거. 이런 경우는 살 늘어져서 생긴 경우. 이건 입가주름이라고 하죠. 살이 늘어져서 생긴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표정주름이에요. 웃을 때 확 웃어서 생기는 주름. 여기도 생겼죠. 근데 여기는 팔자주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술하면 일부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원인에 의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알면 알수록 그냥 살아야 하나 복잡하다 생각하실 듯 합니다. 다양하게 표현되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의사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용 수술에서 진단은 사라진 듯 합니다.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팔자주름 치료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뼈가 꺼진 경우에는 지방이나 필러, 그 다음에 수술은 귀족 수술이나 진피지방 이식, 볼이 처져서 생긴 경우는 리프팅이나 안면거상, 요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요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마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노블캡 보형물은 인중이 많이 길어 보이는 거는 인중이 많이 길어 보이는 걸 원치 않는다면 고양이 부분을 낮게 넣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고양이 부분은 포기하시고 빼세요, 차라리. 그러면 인중이 길어 보이는 거는 조금 막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 팔자주름에 들어가는 요 부분 보형물은 굉장히 낮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팔자가 조금 해결이 덜 되겠죠. 그래서 인중 길어지는 거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인중이 길면 수술하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안 해요. 인중이 길면. 인중이 짧을 때만 저는 이 수술을 해요. 이 수술의 인디케이션은 명확하게 4가지예요. 여기 뼈가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코끝이 적당히 높고, 인중이 짧고, 입술이 이렇게 들려 있을 때, 이렇게 들린 사람. 지금 이 친구도 수술 전 모습 보면 입술이 살짝 들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제가 묻지 말고 그냥 날 잡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4가지 조건 중에 코가 낮은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코랑 같이 하시면 하고요. 코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해주고 욕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4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 수술은 하고 욕먹을 수 있어요. 이거 길어 보이지 않고 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올라오면 무조건 길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팔자든 여기 민중이든 꺼져 있으면 여러분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 거고요.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볼게요. 꺼져 있어요. 이게 인중이에요. 코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가 튀어나오면 길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요게 요렇게 되는 거라. 이해되세요? 이게 자르고 요렇게 빼면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자르지 않고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무조건 길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짧아 보이시죠?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얘가 튀어나오면 길어 보이죠. 길이는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 보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보이면 길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요즘 이마 실리콘 보형물은 하락세고, 하락센 게 아니라 거의 안 해요. 네, 피 차고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저도 실리콘 이마에 넣어본 지가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방 이식은 뭐 그럭저럭 오케이.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필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모자 쓰고 나면은 여기 이게 줄이 가요. 그럼 이렇게 다려야 돼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펼쳐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안 할 거예요. 제작하는 회사도 이제 거의 없어졌을걸요. 도태되는 것 같아요. 지방이식을 더 선호하던 시기는 없었어요. 지방이식이 잠깐 유행처럼 번졌던 적은 있지만 이건 광고빨이에요.
엄청 돈 들여서 광고를 했던 시기가 있었죠. 단점이 있죠. 단점이. 그리고 필러가 싸졌죠. 일단 기본적으로. 간편한 것도 큰 몫하죠. 이마 보형물 수술에 실리콘 넣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많이 아프고 불편하고 좀 그래야 돼요. 이마 붕대 감고 있어야 되고 피도 차고. 오래돼서 한 5년 6년 된 친구들도 가끔 피 차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죠. 솔깃해서 왔습니다. 수술한 뒤 운동 재개는 얼마 정도로 봐야 되나요?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 다른데 운동은 대부분 한 일주일 지나면 저는 하라고 권하는 입장이에요. 원장님, 분문과 관계없지만 3D 프린팅 코 수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뼈 모양에 맞게 맞춤형 보형물 제작하기 위해 수술 1, 2주에 제작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수술 시 매부릭 뼈로 인해 그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면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듬는 걸 계산에 넣어서 보형물을 디자인을 해요. 다듬을 거다라고, 나 요만큼 다듬을 거야 라고 계산을 해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딱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 상하 길이가 짧은 뒤로 누워진 턱끝을 가진 사람인데요. 본시면으로 턱끝 연장술을 받고 싶은데 보형물이 크면 클수록 가해지는 압력이 심해서 뼈침식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맞는데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네? 그러니까 침식되는 양이 0.1에서 2mm로 0.2mm로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 넣었을 때보다 전진량이 많아지면 0.1에서 0.2mm 정도 침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제로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턱끝 전진술을 하면 톱이 지나가면서 1mm 뼈가 날아가요. 뼈가 침식은 0.1mm 되는데 전진술을 하면 1mm 정도의 뼈가 톱밥처럼 가루가 돼서 날아가요. 그러면은 전진술을 하면은 플레이트를 또 고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나사도 박아야겠죠. 그 위에다가 본시멘트를 씌운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요게 무서워서 말이 안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구더기는 그냥 장 담글 때 망으로 덮어놓으면 안 생기잖아요. 그냥 망 하나 씌우면 되는 거 같고서 왜 그걸 고민하고 이런 요상한 말도 안 되는 수술 방법을 만들려고 자꾸 하세요. 이런 거는 의사들한테 좀 맡기세요. 요게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런 질문 받으면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밀면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그래? 난 안 되거든. 진짜 될 것 같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한데 사실은 또 못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가르쳐 줄게. 물의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고 내 발의 크기가 있어. 면적이. 그러면 그 면적이 물에 닿았을 때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이 나를 밀어내는 힘과 내 체중이 누르는 힘을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돼. 그러려면 표면 장력이 물이 아주 커지던가 아니면 접촉 면적이 늘어나서 내 발이 크기가 이만해져야 돼. 근데 내 발 크기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표면 장력이 밀어내는 힘이 내 체중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넌 빠져.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고 고민을 해. 아, 그러면 신발 밑바닥이 넓은 걸 신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신발 밑바닥이 넓어지면 그 표면 장력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다리 길이가 있는데 신발 밑바닥이 1m야. 그거를 이렇게 걸을 수가 있냐고요. 다리 길이가 내가 정해져 있는데. 어기적 하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그걸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그럼 또 그 문제 그러면 그럼 다리가 길어져야 되니까 내가 굽을 높은 걸 쉬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꼬리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의사들한테 좀 맡기세요. 의사들도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정도면 의사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나름 똑똑하다는 애들인데?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이렇게 수술 방법을 개발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4차원 의학이 나와요. 그러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노피 코성형이라는 게 뭔가요? 일반 코성형하고 다른 건가요? 일반 코성형보다 부작용 환율이 적나요? 동영상에 설명 드렸는데 이노피 성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답에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링크를 보시고 이 영상의 링크에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네 병원에서도 눈밑 지방 재배치 하지요? 뭐 상담받으러 오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합니다. 제가 교합이 매우 정확한데 매우 정확해요. 돌출입 수술 턱 전진을 할 거라서요. 교합이 좋은데 돌출입이 있고 턱 진전이를 한대요. 무턱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좀 공부 중인데요. 되게 궁금한 게 있으실 만하다. 돌출입 수술할 때 돌출 양악 수술할 때요. 양쪽 입 주변 뼈를 자르잖아요. 잇몸뼈 양쪽 뼈를 전기 의료용 톱으로 자를 시 왼쪽에서 몇 밀리미터, 오른쪽 몇 밀리 어떻게 사람이 3명이 자를 수 있나요? 자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삑사리도 나고 사람 손이 하는 거니까 뭐 오차 범위가 있죠. 진짜 선생님 그 사람 그래서 실수로 3mm 정도 이상 비대칭이 생기면 3mm 정도 비대칭이 생기면 솔직히 답 없어요. 이거는 실수라고 봐야죠. 근데 요 정도 생겨도 또 그거를 수술하면서 살짝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고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과실 정도라고 해야지 이걸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신호 위반한 거고요. 사고는요 사람 친 거예요. 이거는 신호 위반, 금밟았어, 중앙선 침범 그 정도예요. 이거는 사람을 쳤어요. 또는 앞차를 박았어. 다르잖아요 그 느낌상. 그 정도 느낌으로 저한테는 와요. 돌출입 수술할 때 최소 잇몸 절개로 할 시 의사님들 보통 3cm로 수술하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내시경은 안 씁니다. 웬 내시경 관을 통해서 의료용 전기톱이. 아니요, 내시경 안 써요. 전방골절, 상악 전체 분절 굴려서 돌출입 수술하면 훨씬 수술하기 편하긴 하지만 혈액순환, 잇몸뼈가 계속하는. 이건 양악이나 뭐 ASO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고 위험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수술이니까. 그걸 감내하고 리스크를 감내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막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필요한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환자들이 큰 사고 칩니다. 보세요. 지금 상담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술 방법 공부하고 있죠. 교합은 좋은데 돌출입 수술 턱 전진할 거라 해서요. 이건 누가 봐도 무턱 환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무턱이 맞나부터 확인을 시작을 해야죠. 근데 돌출입 수술이 내가 입이 돌출됐나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이 먼저인데 진단은 혼자 인터넷으로 다 했죠. 그죠? 정했죠. 수술 방법도 정했죠. 혼자 진단 다 했고 수술 방법도 정했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수술 방법이에요. 요걸 상담이라고 해요. 환자들이 요새 보면. 이거는 상담이 아니라 의학 공부예요. 이거 솔직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알 필요도 없고요. 3mm를 자르고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시경을 넣는다는 이상한 소리 하죠. 뼈 수술하면서 누가 내시경을 써요. 3mm 비대칭 생길 수 있죠. 이거는 노란선 밟는 그 삑사리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의료사고고 제일 문제인 거는 혼자서 진단하고 수술법 정한 게 문제예요. 요런 헛똑똑이 느낌의 환자들이 큰 사고 쳐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거대로 수술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의사가 뭔가 잘못했겠지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수로 3mm 정도 비대칭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술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수술 안 하는 게 답이에요.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서. 의사들의 정신건강과 환자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따지는 환자들 가끔 있거든요. 병원 오셔서. 근데 이거는 의미 없어요. 저는 한참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다가 이 생각이 그냥 꽉 굳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그냥 가차없이 말해요. 아니 근데요 저 수술 안 할래요.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설득이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결과는 의사 보고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 아니라고 하는데 그 방법대로 해달래요. 그리고 결과는 나보고 책임지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저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 수술 안 할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욕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수술해주고 욕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욕먹는 게 훨씬 전 편해요. 다리 뻗고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욕먹으면 다리 뻗고 못 자요. 책임져야 되니까. 앞광대 꺼짐에 지방이식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위에 질문 주신 분이 설명했죠. 자꾸 꺼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체중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냥 해드릴게요. 아침에 체중되고 점심에 체중되고 저녁에 체중되면요 몸무게가 계속 변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체중이 떨어질 때 지방이 이식해 놓은 애들이 제일 먼저 빠지고요. 체중이 올라갈 때 얘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방 이식해 놓은 애들이 부피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중이 계속 변해. 빠졌다 해요.
근데 매일 아침 재보면 체중은 똑같아. 그러면 빠지는 데는 계속 빠지고 찌는 데는 계속 쪄. 저처럼 되는 거예요. 얼굴살은 계속 빠지고 배는 계속 나오고. 이게 노화예요. 그럼 젊은 사람은 괜찮냐? 좀 낫긴 한데 그렇다고 별반 차이 없어요. 빠지는 데는 계속 빠지고 찌는 데는 계속 쪄요. 여자들이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살이 찌면 엉덩이랑 날개살이랑 허벅지가 살이 붙고요. 빠지면 얼굴이랑 가슴이 빠져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가슴 없어져서 짜증나고 얼굴살 빠져가지고 짜증나요. 그렇다고 좀 먹으면 엉덩이가 이만해져야지 가슴도 좀 커지고 얼굴도 통통해져요. 그러니까 당최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거지. 똑같아요. 앞광대 뻐짐이 지방이식이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 생착할 때 괜찮다 이것도 말은 돼요. 근데 그 시기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지방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 체중 변화에 계속 얘들이 변해요. 그럴 때 이식한 지방은 조금 더 빠질 때는 빠지고 찔 때는 늦게 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빠져요. 2년 전에 V라인 수술했습니다. 입안 절개로 했는데 수술 직후 멍과 붓기가 다른 환자보다 확연히 심했습니다. 피가 많이 났겠죠? 현재까지 절개 부위가 당기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욱신거리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직 감각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랫입술이 축 처져서 입에 힘을 빼면 입술이 다치지가 않습니다. 구축이죠. 뼈 상태를 봐야 돼요. 2년 전에 하셨으면은 지금 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절골을 했는지 고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일단 체크해야 될게요. 그 다음에 멍 붓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피가 많이 났을 거고, 그러면 피가 많이 났다는 얘기는 멍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고, 멍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 주변으로 흉살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러면 땡길 것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감각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과교정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CT랑 실제 모습 보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제까지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한 거라서 아마 오늘 뭐 보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져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